차라리 죽었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병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남편의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복도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제 죽음을 놓고 담담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애한테 집만 되지. 아프면 그냥 보내줘야지. 상간녀는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었어요. 서영 씨만 없어지면 30억의 보험금까지 들어오니까 딱 좋은 거죠. 조용한 병실 복도를 가르는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혀 터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암 진단을 받고도 남편과 가족만큼은 제 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42살 서영이에요. 평생 착하게 살면 사랑받으며 살 줄 알았고 남편과 평범하게 늙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제가 병든 틈을 타 제 죽음까지 계산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늦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잔혹한 배신과 그보다 더 뜨겁고 치밀한 복수를 경험하게 된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병원에서 남편 도진이 의사에게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헌신적인 남편이 휴대폰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병원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3층 종양내과 진료실 앞에서 서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항암 3차 치료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40살에 늦게 만난 사랑이라 더욱 간절했죠. 의사가 나타나자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아주 깊숙이 숙였어요. 선생님,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듯한 그 모습에 서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주변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러 간 그 순간이었어요. 도진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번쩍 꺼내더니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는 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잠깐만 각도 좀 맞춰봐. 서영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도진은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히자마자 도진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어요. SNS 앱이 열렸습니다. 업로드 중. 화면에 글씨가 떴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아내사랑, 해시태그 끝까지 함께, 해시태그 진짜사랑, 해시태그 병원 일상. 서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간절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대단한 남편이네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럽다, 이런 남편. 도진이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연신 하트를 누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니까요. 당연한 거죠. 아내가 최고예요. 서영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남편의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병원 지하에서 올라오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태봉이었어요. 보일러실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태봉이 서영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영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히터 온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올려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봉은 도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서영에게 말했어요. 병실이 추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있으니까.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로 달린 댓글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긋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SNS 반응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의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도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본 건 남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겉모습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서영의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구역질했지만 토할 것도 없었어요. 링거 맞는 팔이 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데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지하 보일러실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문득 계단을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냥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거든요. 보일러실 문을 열자 공태봉이 큰 보일러 옆에서 도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의자를 내어줬어요. 어머, 서영 씨. 어쩐 일이세요? 보일러실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태봉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네줬습니다. 시판 보리차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어요. 서영이 눈물을 닦자 태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한참 후 서영이 조금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태봉이 큰 보일러를 툭툭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계도 참 신기해요. 아프면 소리로 알려주거든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픈 걸 억지로 숨기려고 하면 더 큰 고장이 나는 법이에요. 태봉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보일러도 그래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결국 터지게 마련이죠. 그 말이 서영의 가슴을 콱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태봉이 렌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진짜 좋은 기계는 고장 나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기계는 한번 망가지면 끝이지만요. 서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죠. 태봉이 보일러를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이 녀석도 2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돌보니까요. 가식으로 하는 건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 순간 서영의 마음에 뭔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남편의 SNS 포스팅이 떠올랐어요. 진심과 가식? 진짜와 가짜?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태봉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 씨는 진짜 같아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사는 사람 같다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특히 SNS 같은 거 보면 다들 행복한 척만 하잖아요.
진짜 마음은 숨기고 말이에요.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태봉이 보일러 압력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진짜는 오래가지만 가짜는 금세 바닥이 나거든요. 서영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래가는 것과 금세 바닥나는 것. 진심과 가식. 진짜와 가짜. 그래서 전 사람을 볼 때 말보다는 행동을 봐요. 태봉이 공구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거든요. 서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진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병원에서의 간절한 연기, 바로 뒤따르는 SNS 포스팅, 점점 줄어드는 병실 방문 시간. 서영 씨, 태봉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플 때 더 가까이 와요.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 말이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진은 어땠을까요? 가까이 왔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멀어졌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태봉이 서영이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따뜻하니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일러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태봉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플 때 더 가까이 온다. 가짜는 금세 바닥이 난다. 병실로 돌아가는 서영의 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뭘 봐야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며칠이 흘러가면서 도진이 병실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날도 도진은 급한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영이 주우려다 봉투가 열리면서 A4 용지들이 흩어졌습니다. 맨 위에 보인 제목이 서영의 숨을 먹게 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 서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내용이었어요.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면제 조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 사유란에 적힌 글귀. 배우자의 불치병으로 인한 혼인생활 지속 불가. 서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암을 이혼 사유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서류였습니다. 생명보험 약관 사본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죠.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 5억 원. 단, 이혼 후에는 수혜자 변경 가능. 서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진이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과 사를 돈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확인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이미 2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서영이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있을 그때부터 도진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서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립탐정업체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 내용란에 적힌 글귀가 서영을 경악하게 했어요. 아내의 혼외관계 증거 수집. 도진이 자신에게 불륜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 말이에요. 서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었습니다. 그때 도진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서영은 재빨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봉투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떨어뜨렸더라. 도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받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회사 서류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치밀하게 배신하려 했는지, 자신의 병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심지어 불륜 혐의까지 씌우려 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공태봉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병실에 왔을 때 서영의 눈이 많이 부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태봉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사람이 진짜 나쁘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봉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의 말이 서영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까지 계산하는 악마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도진이 서류 사건 이후 며칠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영이 뭘 봤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고급스러운 샤넬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서영을 보자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라고 해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진 오빠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함께 있는 사람이라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수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경쟁자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많이 아프시죠? 도진 오빠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말투가 묘하게 도발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서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폭탄 같은 말들을 던졌어요. 매일 밤 저한테 전화해서 우시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특히 병원 냄새가 너무 싫다면서 여기 오면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는 그런 서영의 표정을 보며 더욱 잔혹해졌어요. 아, 그리고 요즘 집에서도 잠을 못 자신대요. 서영 씨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면서. 그 말이 서영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지수가 명품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도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제주도 여행 사진까지 모두 최근에 찍은 것들 같았어요. 이건 지난주에 제주도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지수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건강할 때 하는 거라고. 아픈 사람 옆에 있는 건 동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서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빨리 정리하자고. 지수가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 씨도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오빠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빠만 힘들어져요. 그 순간 서영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여기 온 이유를, 도진이 보낸 건지 아니면 지수 스스로 온 건지는 몰라도 목적은 분명했어요.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지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참.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휴대폰을 열어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줬어요. 도진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답답해 죽겠어. 서영이가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보험금도 나오고. 서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가 휴대폰을 치우며 일어섰습니다. 곧 제가 이 자리에 올게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서영 씨도 이제 놓아주세요. 오빠를. 지수가 나간 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은 벽을 바라보며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SNS 포스팅, 이혼 서류, 보험금 계산,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까지.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서영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격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끓어오르는 폭발 직전의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지수가 다녀간 다음 날 시어머니 문혜랑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차갑고 결연해 보였어요. 혜랑은 서영을 보자마자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애가 다 늙어간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이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혜랑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든 아내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생겼다는 둥, 건강한 여자는 세상에 널렸다는 둥 서영의 심장을 도려내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때 혜랑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재산분할 요구란이 모두 공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병만 가져온 주제에 무슨 재산을 바라느냐는 혜랑의 냉소적인 시선이 서영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해두는데 지수라는 애 말 잘 들어야 해. 혜랑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곧 우리 며느리가 될 애니까. 서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수는 도진과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였고, 지수의 아버지가 도진네 회사의 큰 거래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혜랑이 오히려 이 관계를 적극 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도진의 결혼 조건을 맞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고, 이제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자 버려지는 거였죠. 혜랑의 마지막 통고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치료비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던졌어요. 문이 닫힌 후 서영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태봉이 정기점검차 들어와 서영의 처참한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진의 배신, 지수의 도발, 시어머니의 협박까지. 태봉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영 씨, 이제 정말 화내셔야 해요. 태봉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서영이 태봉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당할 이유도 그럴 의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불륜을 알고도 오히려 적극 찬성하고 사업상 이익을 위해 며느리를 갈아치우려 하고 심지어 치료비까지 끊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참아야 한단 말인가요? 서영의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할 시간이 왔어요. 이들이 서영을 우습게 본 것처럼 서영도 이제 그들을 똑같이 대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태봉이 나간 후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여자는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싸우는 여자가 되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는 대신 끝까지 맞서 싸워서 진짜 누가 이기는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전쟁의 서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나가주지는 않겠다는 것.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서영은 마음먹었어요. 해랑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작은 로펌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차유아 변호사였어요. 유아는 서영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도진이 떨어뜨린 이혼 서류와 보험금 계산서를 보고는 혀를 찼어요.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하지만 몇 가지 허점이 보여요. 유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선 서영 씨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야겠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적금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한 ETF 투자 내역과 친정어머니가 몰래 준 목돈으로 매입한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유아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게 다 서영 씨 명의예요? 장기 투자 ETF 포트폴리오만 해도 상당했고 부동산 시세 상승까지 감안하면 총 30억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특유 재산이에요. 결혼 전 재산이니까 이혼해도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서영 스스로도 정확한 총액은 몰랐는데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가 이렇게 결실을 맺었던 거예요. 유아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도진 씨가 서영 씨 재산 규모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서영이 생각해보니 도진은 월급 통장과 생활비 적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투자 계좌나 부동산은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했거든요. 아마 전체 규모의 1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유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완전히 잘못 계산한 거네요. 지금부터 몇 가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아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병원비 부담 실태, 허위사실, 유포경위, 도진 씨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조사해 보겠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럼 확실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서영이 급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는데 유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시간을 끌어요. 아픈 척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어차피 그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움직이는 쪽이 손해거든요. 서영의 마음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유아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영 씨,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거거든요. 서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고 견딘 모든 굴욕과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의 가식적인 SNS 포스팅, 지수의 도발적인 병실 방문, 시어머니의 잔혹한 협박,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바라는 냉혹함.
선생님,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어요. 서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여줄 거예요. 유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로펌을 나서는 서영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들이 원하던 약하고 순순한 서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걸 제대로 준비할 줄 아는 새로운 서영이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고 치밀할 거였어요. 일주일. 그들에게는 마지막 평온한 일주일이 될 거였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고 돌아온 서영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병원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보호자 라운지에서 나오던 서영이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7층 병실에 위장 이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였어요. 서영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 이혼하면 보험금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서영의 병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간병인들의 대화도 달라졌어요. 서영을 보는 시선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리고 복도에서 지나갈 때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간호사의 말이었어요. 누군가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 서영의 병실 상황을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서영은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지수의 병실 방문 이후 이런 일들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공태봉이 저녁 점검차 왔을 때 서영의 기운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태봉은 히터를 만지작거리며 서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서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영 씨, 그런 건 증거를 잡아야 해요. 태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직원들이랑 친해서 좀 알아볼게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이런 비겁한 짓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태봉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봉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지수가 실제로 간병인들에게 접근해서 서영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증언을 확보한 거였어요. 간병인 김 씨가 직접 봤대요. 그 지수라는 여자가 돈까지 주면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태봉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에 전화한 것도 그 여자 맞다고 하네요. 서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수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거였어요. 근데 서영 씨, 이거 다 녹음해뒀어요. 태봉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 씨가 직접 증언하는 거 말이에요. 서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김 씨도 그런 짓이 너무 비열하다고 화내시더라고요. 태봉이 휴대폰을 서영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가져가세요.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태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김 씨가 그러는데 이 정도 증언이면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할 수 있대요. 돈 주고 거짓말 퍼뜨린 거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서영은 태봉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태봉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데 서영 씨,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싸우셔야 해요. 태봉의 눈에 진지함이 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방법까지 쓰는 걸 보니까 앞으로 더 악랄해질 것 같아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각오는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도 도울게요. 태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서영의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태봉이 준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간병인 김 씨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어떻게 돈을 주며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모든 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겁한 방법을 쓸수록 서영의 복수는 더욱 정당해지는 거였어요. 변호사 상담 후 사흘째 되는 날, 서영의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문혜랑과 지수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지수는 도진이 건네준 보호자 출입증을 간호사에게 보여주고는 해랑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해랑이 앞장서서 들어오더니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지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와 벽에 기대섰어요. 완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해랑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변호사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넌 아픈 사람이고 우리 도진이는 건강한 사람이야. 지수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뻔하잖아요. 서영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둘이서 작당해서 마지막 압박을 가하러 온 거였습니다. 해랑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끝이야. 재산은 바라지도 말고 조용히 나가기만 하면 돼.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도진 오빠랑 웨딩숍도 알아보고 있어요. 화면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서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해랑이 볼펜을 서영에게 내밀었어요. 자, 빨리 서명해.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치료비도 더 이상 우리가 안 낼 거고 집에서도 나가야 해.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버텨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영이 침대 옆 서랍에서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철을 조심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계좌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잔고 증명서들이었어요. 돈이 없다고? 서영이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어요. 해랑과 지수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해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야. 총 30억 정도.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0억? 응. 20살부터 ETF 투자한 거랑 부동산 몇 채. 서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참고로 이건 다 특유 재산이라서 이혼해도 나누지 않아도 돼. 해랑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지수는 아예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태봉이 점검차 들어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멈춰 섰어요. 서영이 태봉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녹음 파일 좀 틀어주세요. 태봉이 휴대폰을 꺼내 볼륨을 낮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간병인에게 돈을 주며
서영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건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증거 있으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대. 해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와서? 서영이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돈도 없으면서 뭘 버티냐고. 지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벽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서영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진이한테 물어보세요. 30억 있는 아내랑 이혼하는 게 좋을지. 해랑과 지수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영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지수 아버지 회사 말인데 제가 장기 투자해온 기업이에요. 지분도 꽤 있어요. 지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해랑이 휘청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럼 지수 아버지가. 네, 제가 꾸준히 투자해온 회사의 사장이에요. 서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해랑과 지수가 쫓기듯 병실을 떠난 뒤 서영은 처음으로 몸 깊숙이 승리라는 감각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차유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긴장된 톤. 서영 씨,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서영은 링거를 빼고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로펌에 도착하자 유아는 바로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도진 씨가 움직였어요. 예상보다 빠르게요. 화면에는 도진이 제출한 진술서가 떠 있었습니다. 배우자 항암 치료 후 정신적 불안정 증세, 재산 착오 진술 가능성. 서영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서적 불안정 같은 애매한 표현을 넣어달라고 압박했어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아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발급되진 않았어요. 의사가 난색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아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보호 요청서. 이건 간단히 말하면 서영 씨 재산이 급격히 줄어들까봐 도진 씨가 임시 조치를 요청한 거예요.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계좌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재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목적은 한 가지죠. 30억을 자기 손에 넣으려는 것.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심리 전 단계예요. 서영 씨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유아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혹시 도진 씨가 모르는 재산이나 문서가 더 있나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손에 쥐어준 그것. 이게 엄마가 남기고 간 건데 어디에 쓰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유아가 열쇠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 같네요. 내일 바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서영 씨 편이 될 수 있어요.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 도진 씨가 뭘 준비하든 저도 준비할게요.
유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영은 처음으로 이 싸움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했다. 다음 날 오전 서영은 유아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남긴 열쇠가 무엇을 열어줄지 모르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서였습니다. 직원 안내를 따라 금고실에 들어간 서영은 천천히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 이건 내가 반드시 필요할 때 열었으면 한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오래된 노트 한 권. 봉투를 열자 서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현금 다발. 2억 원이 넘는 금액. 그리고 친필 편지. 서영아, 널 힘들게 할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너 자신뿐이야. 이 돈은 내가 정말 일어서야 할 때 써야 해. 속지 않고 무너지지 말고. 사랑한다. 서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유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만약 도진 씨가 서영 씨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 이게 방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실 근처에 낯선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보였어요. 유아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도진 씨가 또 움직였어요. 서영은 급히 폐쇄병동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법원 직원이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건 뭐죠? 서영 씨의 재산보호심사가 시작된 거예요. 유아의 목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응급 소집은 아니고 사전 사실 확인 정도예요.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주치의는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소견서 발급은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계속 서영 씨 상태에 대해 문의해서 심리관이 오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사실만 이야기할 겁니다. 법원 직원은 서영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날짜 아시나요?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서영은 침착하게 모두 대답했습니다. 심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도진과 해랑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보는 척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가족으로서 너무 걱정돼요.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리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서류 요청을 드릴게요. 그는 도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더 이상 압박성 요청은 자제해 주세요.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랑은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떨었습니다. 심리관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내가 뭘 꾸미든 끝이야. 도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너 재산은 다 잠길 거고 계좌 접근도 못할 거야. 해랑이 비웃었습니다. 서영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좋아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누가 잃고 누가 얻는지 그때 보죠. 해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진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서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당신들은.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서영에게는 분명한 신호 같았어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약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신호. 병실로 돌아온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리관의 표정, 주치의의 흔들리는 눈빛,
도진과 해랑의 비웃음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숨이 턱 막혔어요. 침대에 앉자 갑자기 다리가 풀렸고 손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울음이 샜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라 깊은 무력함이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억 원이 있어도 35억이 있어도 결국 도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서영은 생전 처음 살아있는 자신이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고 일주일이라는 시한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공태봉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영의 눈가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작은 보온병을 건네줬습니다. 서영 씨, 지금이 제일 흔들릴 때예요. 근데 말이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진짜 힘이 나옵니다.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봉의 말이 묘하게 가슴을 붙잡아줬어요. 태봉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아플 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서영이 태봉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면 진짜 끝이죠. 근데 안 포기하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태봉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서영 씨한테도 아직 써보지 않은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요? 그 녹음 파일들, 제가 모은 증언들, 그리고 무엇보다 태봉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자신이 제일 강한 카드예요. 서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태봉의 말이 새롭게 들렸거든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태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서영이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태봉의 말들이 하나씩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자 묘하게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도, 상간녀의 도발을 당했을 때도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일어났었어요. 사장님,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태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에도 끝까지 가볼게요. 서영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봉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게 서영 씨답죠. 태봉이 나간 후 서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읽혔어요. 속지 않고 무너지지 말고. 어머니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이런 순간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서영이 정말로 일어서야 할 때를 말이에요. 서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그제야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병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서영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의 조작된 소견서, 성년 후견인 신청서, 도진의 비웃음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차유아 변호사였어요. 서영 씨,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큰 증거를 확보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서영은 급히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아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영 씨,
어제 주치의 명의로 제출된 정신 불안 소견서. 이거 조작됐어요. 서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아가 노트북 화면을 내밀었어요. 병원 내부망 접속 로그였습니다. 주치의 계정으로 누군가 새벽 2시에 접속해서 진단 내용을 전체 수정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접속자는 도진 씨였어요. 순간 서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유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진이 제출한 치매 신고서예요. 그런데 이 서명, 완벽한 위조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도진 씨가 서영 씨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결정적 증거예요. 이걸로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됩니다. 오히려 도진 씨가 처벌받게 생겼어요. 서영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유아는 마지막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영 씨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의 단서예요. 이제 모든 진실을 열어볼 때가 됐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금고, 열쇠 복사본과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 글씨가 서영의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로비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까지. 선생님, 이제 진짜로 시작해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힘이 담겨 있었어요. 유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도진 씨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새벽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로 찬빛이 스며들던 아침, 서영은 더 이상 어제의 서영이 아니었습니다. 유아가 건넨 증거 파일을 손에 쥐고 병실로 돌아가자 마치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도진과 해랑 그리고 지수 그들이 서영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증거로 묶여버린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빛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안의 파일이 묵직했어요. 도진의 병원 시스템 불법 접속 기록, 위조된 서류들, 공태봉이 3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비통한 표정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서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진은 평소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오늘 많이 힘들지? 익숙한 목소리가 서영의 귀를 스쳤지만 그녀는 차분히 시선을 들었어요. 도진 씨. 짧은 부름에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차갑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올게요. 당신이 제출한 문서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대요. 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서영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맞아. 두려워하고 있구나. 서영은 도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목 근육이 경직되는 것,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시선을 피하려는 것까지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공태봉이 도진을 스치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등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병실 점검도 바쁘네요. 그 말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우린 알고 있다. 서영은 태봉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일 다 전달해 주셨죠? 그럼요.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시던데요. 도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영이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태봉이 점검을 마치고 나가면서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몸 조심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서영과 도진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도진 씨,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병실 공기가 흔들릴 만큼 강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도진의 표정을 갈랐습니다. 도진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처음으로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랑과 지수가 마음껏 비웃고 밀어붙이고 협박하던 시간은 끝났어요. 서영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애썼죠. 도진이 뒤에서 서영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서영이 천천히 돌아서며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영의 턴이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다. 일주일 후 법원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차유아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도진, 해랑,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하던 변호사도 오늘 아침 갑자기 선임을 포기했거든요. 법정문이 열리고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공태봉을 첫 번째 증인으로 호출했어요. 태봉이 차분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서 3개월간 피고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태봉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간병인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녹음 파일, 해랑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서영의 정신 상태에 대해 거짓말하는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진이 병원 전산실에 몰래 들어가는 CCTV 영상까지.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판사가 차유아에게 다음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유아가 컴퓨터를 켜며 스크린에 병원 전산 기록을 띄웠어요. 피고인 도진이 주치의 계정으로 불법 접속하여 진료 기록을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명확하게 접속 시간과 수정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새벽 2시 37분. 도진의 핸드폰 MAC 주소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앉아 계세요. 발언 기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아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성년 후견인 신청서, 조작된 진단서, 허위 치매 신고서까지 모든 게 도진의 필적과 일치했어요. 해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 걱정해서 한 일이라며 변명했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일축했어요. 이번에는 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서영은 자신이 암 환자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던 사람들의 진짜 목적을 이제 안다고 말했어요. 유아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의 개인 부채 현황서였어요. 스크린에 도진의 8억 원 부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회사 구조조정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동기가 명확해 보인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도진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해랑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진만 홀로 앉아 멍하니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회복한 후 엄중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도진에게는 사기, 위조, 컴퓨터 범죄, 의료정보 조작 등 중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 구속합니다. 법정 경찰관들이 도진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해랑, 지수에게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동범행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서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공태봉이 법원 입구에서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서영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그 햇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억의 재산도, 이혼도, 모든 게 이제 그녀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그 힘이었어요.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옥상 위로 저녁빛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지고 흔들렸던 서영의 마음도 그 햇살 속에서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람은 때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픈 시간이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짜는 오래가고 가짜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끝까지 버티며 걸어온 스스로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사연극장 온에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연도 언젠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따뜻한 밤 되세요.